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책은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너무 끌려가지고 일단 집어서 읽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되게 짧은 책이어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속독하거나 한 건 아닌데 그냥 읽다 보니까 금방 읽혀졌어요. 작가는 이선경 님이고요. 심리학자이자 심리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요새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심리 상담 같은 것도 좀 알아봤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 내고 심리 상담 받을 바에는 거의 근데 그 가격이 한 무슨 PT라든지 뭐 예전에 뭐 댄스 레슨 같은 거 받아봤는데 보컬 레슨이나 그런 거보다 더 비싸요, 심리 상담이. 그래서 어쨌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거 받을 그게 있으면은 그냥 심리학자가 쓴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읽어봤습니다. 근데 꽤 괜찮았어요. 멘탈이 좀 흔들리는 사람은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좀 직관적이어서 어, 읽어봤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뻔할 수 있거든요. 이미 아는 얘기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미 아는 얘기라고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실제로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 책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책에서 전반적으로 메모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 내 생각을 적어봄으로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이 책이 아니더라도 많이 나오는데 얘기가 적는 행위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결과가 있는 것도 봤고 실제로 뭔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일기 쓰기, 뭐 감정을 적어보기, 그리고 걱정일기, 감사일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적어보면서 내 생각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멘탈 케어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 스스로를 1년 뒤로 보내는 거예요. 1년 뒤로 보내가지고 1년 뒤에 이걸 읽어봤을 때 어떨지, 1년 뒤에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어떨지, 별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셋도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일기를 좀 써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 가가지고 펜도 샀어. 펜이 아니고 연필도 샀어. 연필 사가지고 직접 맨날 샤프만 쓰다가 연필 한번 써봤거든요. 또 어쩌다 보니까 문상훈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연필로 사각사각 쓰는 게 되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나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샀습니다. 지금 HB랑 B랑 F까지 해가지고 F가 아니고 H구나. HB, B, H 굵기별로 물성별로 다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재미나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 것도 완벽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일환이에요. 제가 너무 뭐든지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악도 그랬고 코딩도 그랬고 완벽해서 남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습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숨겨. 진짜 이게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완벽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미성숙한 이상한 모습도 남겨보자. 뭐 어때?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평상시에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두 번째가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세 번째가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다. 네 번째가 목표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다. 다섯 번째가 내 행동이 잘한 행동이었는지 계속 의심한다. 이 중에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만 해당해도 이 정도가 높으면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데
저는 이거 5가지 다 해당되거든요. 평상시에 실수할까봐 진짜 걱정하고, 정리정돈을 진짜 의식하고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론 제 집은 정리가 안 돼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자랐고요. 목표 성취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뭘 잘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딴 얘기인데요. 완전 내 스스로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남들에게도 이게 이 높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 성취에 대한 기준이 높다가 4번째, 5번째가 내 행동이 잘한 행동이었는지를 계속 의심한다. 이게 좀 심한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건,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소진,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일을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완벽주의를 좀 깨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에서 나온 얘기는 감사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못했었던 그 부분인데, 감사에는 2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적 감사, 2번째는 보편적 감사. 그래서 은혜적 감사는 누군가가 나한테 뭘 해줬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 감사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그냥 그 자연에 대한 감사, 이 삶에 대한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편적 감사라고 하는데, 저는 은혜적 감사랑 보편적 감사를 구분을 해본 적이 없고, 보통은 항상 누군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은혜적 감사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은혜적 감사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은혜적 감사가 보편적 감사에 대해서 비중이 클수록 쉽게 우울해지기 쉽대요. 이기심이 많아진대요. 왜냐면 뭔가 나한테 잘 해주는 게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만 감사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좋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죠. 그냥 지금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지금 부는 뭐 오늘 날씨가 좋음에 감사한다라든지, 뭐 오늘 살게 해줘서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든지, 이런 좀 그런 보편적인 감사. 그래서 감사의 좀 그 생각을, 감사의 영역을 좀 넓혀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얘기는 걷기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 여태까지 걷기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냥 3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걷기를 왜 하는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 산책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나를 멘탈적으로 힘들게 했던 게 아닐까. 요즘에는 걷기를 좀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걷기가 그런 생각을 정리하고 멘탈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 좋은 걷기를 하려면은 혼자 걷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목적 없이 걷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목적 없이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평소 익숙한 데를 좀 벗어나서 아무데나 동네를 벗어나서 가는 것도 되게 괜찮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산책도 자주 해볼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일기 쓰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긍정일기, 감사일기에 대한 얘기인데, 수녀 1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경제적 격차가 없는 수녀 집단 180명에게 실험을 했는데, 일기를, 그 사람들이 수녀들이 쓴 일기를 봤을 때, 일기에 행복이나 기쁨이라든지 기대감 이런 거를 많이 적은 수녀는 90%가 85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그리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일기를 쓴 수녀님들은 34%만이 85세까지 살았대요. 그러니까 일기에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뭐 이래서 보람차고, 이런 점들이 기대되고, 이런 점들이 기쁘다, 이런 거를 적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멘탈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신체 건강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연구자로서 봤을 때는
레퍼런스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 무슨 연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존한 연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일리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옆에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을 좀 멀리하라는 얘기도 이 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부모님이죠. 그리고 가족. 그리고 이제 커서는 연인이 되겠죠. 연인에게 이런 그 애정을 얻는 건데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해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나. 어쨌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내가 먼저 그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너무 제 스스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너무 엄격한 기준, 나에게 적용한 엄격한 기준을 남들에게 적용하는 걸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리학자분이 쓴 거라서 관계 중독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내용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중독, 사람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내면의 불안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내면의 불안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이런 관계 중독,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중독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면 해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을 하죠. 어쨌든 그런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 또 재밌는 건 비교에 대한 얘기도 약간 좀 인상 깊었어요. 비교는 이제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가 있는데 상향 비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약간 자괴감을 느끼는 거야. 저 사람 부러워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즉각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근데 하향 비교는 어떠냐? 하향 비교는 뭐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냥 뭔가 그냥 제가 스스로 하향 비교를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아,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좀 뭔가 자괴감이랑 그런 게 같이 따라왔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 책에서 이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근데 그런 의견이 딱히 없어. 그러니까 상향 비교는 안 좋다, 즉각적으로 삶을 피폐하게 한다, 비교하게 하니까 우리를 괴롭힌다, 이런 얘기만 적혀있고, 하향 비교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삶에 안주하게 된다, 진취적인 삶을 못 살게 된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러면 하향 비교를 해도 된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이상했어. 이건 뭐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제가 진짜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구나, 그 책을 많이 찾아봤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여기서 언급되는 행복에 관한 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행복을 미시적 관점에서 본 그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 연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행복은 크기보다는 이제 빈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행복을 진짜 결정한다, 이런 식의 미시적 관점으로 행복을 바라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행복의원이라는 책이 나오고,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의 그 굿라이프, 이 책은 이제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행복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는 약간 의미와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행복을 결정한다, 이런 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두 개 다 읽었어가지고 참 반가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어쨌든 이 책 두 개가, 굿라이프라는 책은 조금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이랑 맞아요. 저도 이게 삶의 의미, 가치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35까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저는 별로 행복을 그렇게 많이 느끼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책을 찾아보다가
이성국 교수님의 행보의 기원이라는 책을 찾아봤는데, 이 책은 그 가치 있는 경험 그리고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걸 쫓는 것보다 그냥 정말 행복한 하나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되게 와닿았어요. 삶의 의미 이런 거 찾는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거는 사실 정답도 없잖아요. 정답도 없고 그냥 지금 당장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저도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아마 그 굿라이프 요 책보다는 굿라이프 책보다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미시적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최근 뷰인 것 같아.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행복을 정리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들 짧진 않은데 뭔가 글씨가 커가지고 그냥 가볍게 읽을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더 걱정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오랜만에 영상 찍으려고 하면 이게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영상 찍으려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얘기하고 나서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나아지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